예, 새마을학의 2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5페이지 이론 구조입니다.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새마을 개발은 새마을 운동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 경제개발의 모델, 농촌개발 모델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모델로 제안되고 있지만 새마을 개발은 한국의 독창적인 개발 이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 이론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을 비교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 11-7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새마을 개발은 더불어 잘살기 운동이다. 제가 충북학 연구소에서 올렸던 PPT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게 되면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마을 해관을 준공을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마을 해관을 설립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그림을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보십시오. 시간 범위가 1970년 그리고 2010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공간 범위도 한국의 농촌 마을 중심에서 세계의 지역 마을 공동체 중심이다. 그리고 추진 체계가 주민과 정부의 협력 체계, 주민 민간 협력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재원은 공여국 지원하는 주민부담, 정부 지원 이런 데 ODA 자금이 될 수 있겠죠. 재원. 그리고 정신가치는 나눔 봉사 창조가 이제 플러스 된다. 이제 목표 부분 주민의 삶.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해마다 세분화 시킵니다. 논문이 생성되고 나면 더 많은 이론으로 생성되고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11-7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마을 개발의 기본 원리는 제가 그 강의 때도 특강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할 수 있다를 하면 된다로 이제 전환시킨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저는 기본 원리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될 때 지역 마을 주민한테 이런 가치가 내재되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내재화되어 있다. 그리고 398페이지 새마을 개발의 가치 구조와 목표입니다. 이게 표 11-9하고 그 다음에 표 11-7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11-9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0페이지 새마을 개발학의 목표 이 부분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은 잘 살자, 잘 살기 운동이죠. 자, 새마을 개발은 함께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그럼 목표는 국제사회의 가치와 같이 연계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국제사회 가치는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하고 연계될 때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새마을 개발 목표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나타내었고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놨고 여기 보십시오. 인문학, 사회과학, 농수, 수해양, 복합학, 공학,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보기에도 뭐가 가장 부족합니까?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IT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영역까지도 연구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일정 부분 치중할수록 이게 기초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 연구에 해당되기 밑에 응용, 실천, 연계까지도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새마을 운동 관련 이제 논문 편수입니다. 논문 편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국제개발하고 새마을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비교를 했고 이게 학위 논문이네. 학위 논문하고 또 학회 논문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학위 논문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대학원 박사,
석사, 박사 논문을 학위 논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사 이상의 논문을 볼 때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회 논문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박사학위나 대학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회에 논문을 투고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인정이 되어서 오케이가 나가지고 발표된 논문을 이제 학회 논문이라 그럽니다. 학회 논문은 통상 20에서 한 30페이지, 박사학위 논문은 보통 100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2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학위 논문, 그 다음에 학회 논문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4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학회 논문은 어떤 학회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느냐? 한국지방자치연구, 지방행정연구, 비교정부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민족문화나 자치나 정치나 사회 역사, 지역사회개발 이런 영역에서 연구가 되었고 이후에 아시아나 협동조합, 국제농업개발, 지방, 농촌경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글로벌 경영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많은 학회에서 이렇게 새마을을 연구를 하고 있다. 408페이지 대학별 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별 여기는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제가 최근 2018년까지 업데이트했는 부분이네요. 자, 영남대학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석박사 해가지고 47편 논문. 그 다음에 서울대, 경북대, 여러분들 고려대, 충남대, 성균관대, 부산대에서도 새마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09페이지. 그러면 영남대학교 새마을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전부 거의 다 우리 학과 출신 선생님들입니다. 자, 410페이지 주제별 측면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관련 주제는 어떤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가 되어 왔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개발, 운동사업, 공축개발, 원조, 조직, 지도자, 농촌개발, 평가, 마을 근고, 박정희, 사회적 자본, 협력, 세계 공동체 이러한 단어들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그러면 연구 주제를 분포를 했을 때 기초 이론 실천 응용 연계했을 때 연계가 가장 적죠. 응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가급적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제 논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복차소득사업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노임 사업하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9장 중요 새마을 사업 사례입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피드백 한다 그러면 그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논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새마을 공장하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공장 새마을 운동 거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야 될 많은 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공장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기업주나 종은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개념이 강하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개개인의 어떤 소득 증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공장 새마을운동하고 농촌 새마을 운동하고는 원리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공장 새마을 운동의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복차소득 사업입니다. 복차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기 1973년부터 이 복차소득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300만 원 미만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와 계약하지 않고 마을개발위원회와 계약을 하여 마을 주민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사업에 참여시켜 주민의 직접 노임을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다. 그럼 주민은 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반은 가져가고 반은 마을 재산으로 공동 투자를 하고 또 더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정의 부분이죠. 새마을 지도자 교본에서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복차소득 사업은 300만 원 미만의 마을 단위 소규모 공사를 마을 주민들이
도급 계약 시공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노임소득은 반은 주민이 나누어 분배하고 반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그 기금을 마을 단위 소득 사업에 반복 투자하여 기금을 키우면서 주민 소득 사업을 키워나가는 사업 방식이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은 1차 실현기를 지나서 1972년 본격적인 새마을 운동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복차소득 사업이라는 독특한 재정 운영 방식을 만든 것이다. 1973년에는 이 복차 사업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교재인 새마을 지도자 교본에 등재되었고, 제가 이 새마을 지도자 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등재되었고 전국의 많은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주도 아래 실천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28페이지 이제 새마을 복차소득 사업의 유형 및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주민직영사업은 주민직영 1호 공동모내기, 주민직영 2호 주민도급 방식, 주민직영 3호 마을융자 방식 아주 세분화되었습니다. 방식 중 주민도급 계약 방식인 주민직영 2호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이 당시에 주민직영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300만 원 미만 마을 단위 소규모 공사를 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유형을 가진다. 그 다음에 9-1 복차소득 사업의 기본 체계를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만들었고 여기 보면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례 금액을 제가 대입을 시켜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복차소득 사업의 주민소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밤나무 묘목 재배를 예로 하여 생산 단위 비용을 실제대로 적용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따라 옆표에 한 기재를 해보십시오. 500평의 밤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 1차 연도 쭉쭉 추제가 13만 5천 원을 지원하면 19,420번의 묘목 생산이 가능하다. 2차 연도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때 묘목 대금 이렇게 나오고 소득을 얻게 되고 그 반인 19만 3,690원 기금과 주민소득 배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소득을 재분배해가지고 마을 공동 기금으로 형성해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입니다. 이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은 제가 뭐 때문에 좀 의의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자, 보십시오. 1, 2, 3, 4, 5, 한 6번째. 7번째. 이 사업의 경우 공정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영세민, 극빈, 원호 대상자, 실업자, 생활보호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와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임소득 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노동력의 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이 많은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가 많은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디세이블입니까? 몸이 불편한, 또 생활보호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드밴테이지를 줬어요. 어드밴테이지를 줘가지고 노동력을 일반의 절반만 제공해도 실제 100%의 노임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좀 복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 치료 이것도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양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로개설 사업이네. 이 양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산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산이 황폐화되고, 그죠? 나무가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 양묘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양묘, 이런 거, 그죠?
나라에서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 사업으로 주면 다시 국가에서 재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제 산에다 심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 문제도 해결하고 여기 있네요. 자, 국토 면적의 335페이지입니다. 자, 그 전에 참 334페이지부터 개발도상국에서 334페이지 밑에서 6번째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녹화 사업을 지정하여 벤치마킹을 요구할 만큼 성공을 거둔 새마을 산림 녹화 사업은 이후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어 갔다. 그리고 335페이지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장작과 갯가지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여 전국의 산이 민둥산으로 변해갔다. 그때 연탄, 석탄도 없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된 1975년부터 그 이전에도 본격화됐죠. 농촌의 재래식 아궁이들이 연탄과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6페이지 새마을 사업 중에 하나인 양묘 사업은 국가 정책과도 공조하였으며 새마을 나무 심기 계획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충북학연구소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조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대중을 동원하고 어떻게 보면 하향식 개발 접근 방법이 아니었느냐 새마을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신개발사업,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의 대부분은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밑에서로부터의 개발이고 운동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양묘사업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양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체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화된 부분을 다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녹화를 정책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사업을 시행했던 사례가 이제 새마을 나무 심기 사업이나 양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새마을 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향식 개발이냐 하향식 개발이냐의 논리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제 논리는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의 초기 대부분의 새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마을 주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밑에서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개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농로개설 사업인데요. 지붕개량 사업도 있고, 자, 각각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농로개설 사업을 뽑았는가 하면요. 이 농로개설 사업은 간접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로나 마을 안길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해야 되고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내재된 사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지분 계량 사업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또 최근에 특이한 자료를 발견을 했는데요. 지분 계량 사업은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기초 환경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 내 집의 지붕을 집으로 된 지붕을 이제 슬레이트나 이제 기와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계량을 한다. 지붕 계량 사업이 너무나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지붕 계량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노건을 만들었습니다. 노건을 만들고 집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산품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소득 증대 사업하고도 연계되었고 이때 집은 면세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면세 과세는 상당히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면세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 공동으로 이제 집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형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분 개량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게 되었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지막 기말고사 과제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시간이 제가 보강 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과제가 내려가면 중간고사하고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뺏기고 이런 것보다 한 번 더 생각을 거듭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하고 듣지 않은 학생하고 제가 이제 과제, 기말고사 과제, 시험 과제를 받아보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쭉 해당되는 과제가 포함된 강의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석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기회는 이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올 4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또 올해 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되었고 이제 4학년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냉혹한 현실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닥칠 수 있더라도 그 어려움조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고 10년, 20년이 흐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능력과 역량을 축적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인생이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20년, 30년 전의 영장승상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그게 10년, 20년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내가 어려운 환경이다.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왜? 각자의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본인이 발굴모하면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교수님이 되었든 선배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동료가 발견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